네, 저희 2시가 되어서 오늘 준비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주 2035 탄소 중립 실현 가스 발전의 역할 점검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2035 탄소 중립 실현 가스 발전의 역할 점검 국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기후솔루션 정기춘 캠페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제주의 2035년 탄소 중립 비전 실현과 올바른 에너지 전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화석연료를 넘어서 유튜브로 모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그동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와 더불어 3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2035년 탄소 중립 비전과 현실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나 개통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례 등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거래소의 김준환 에너지계획처 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후장원 정의센터 아크의 김정도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을 위해 5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동서발전 주재식 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VPP랩 정주현 부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민석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김한규 의원실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 기후자원 정의센터 아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김한규 의원님의 축서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일정사항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시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제주 2035 탄소중립 실현 가스 발전의 역할 점검 토론회 개최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야 되는 딱 이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2035년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력 제어 문제와 개통 수용성 한계라는 성장의 진통 또한 겪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탄소 중립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망과 저장 기반, 또 운영체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인데요. 규제당국과 함께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제주 에너지 산업이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대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하신 김한규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가 진정한 탄소 중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제주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제주 2035년 탄소 중립의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각 발제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제 시간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 15분 정도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력거래소 김준환 처장님의 제주의 가스발전 사업 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에너지기획처 김준환입니다. 예, 제주도 신규 LNG 발전 설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2026년 3월 현재 발전소 현황을 보시면 제주도에 현재 지금 전체 설비 규모 2,724메가와트가 있고요. 이 중에 연계선이 약 6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중앙급장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LNG가 한 923메가와트. 이걸 네.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한 1,134메가와트 등이 있습니다. 연계선을 보시면 현재 설비 용량으로는 이제 900메가인데 현재 운영상으로는 600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화력 설비가 바이오 중위가 6기가 있는데 430메가와트, LNG 4기 1,493메가와트 등 10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중위 발전기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유리 발전기였는데 2014년부터 바이오 중위로 전환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포함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전후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규로 착공돼서 신규로 세대가 확충되면서 현재 4대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화력 설비의 설비 수명 도래 시기 30년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LNG 발전기 최근 2020년 전후로 신설된 3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7기 정도가 향후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설계 수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비들이 바이오 중위 설비가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중장기 발전 설비 확보 전망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의 발전 설비 확보 기준은 이제 11차 정기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라는 소규모 전력교통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비율 산정해 보면 약 단기적으로 26%, 장기적으로 약 34% 정도의 예비율이 필요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수급 전망을 보시면 11차 정기분에 따라 보시면 이제 33년까지는 이제 가운데 표에 잘 나와 있는데 33년까지는 설비 예비율이 충족되기 때문에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없고요. 34년 이후에 신규 필요 물량이 일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전소 건설 기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12차 정기분에 재검토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전망을 보시더라도 만약에 신규 LNG 2기나 1기가 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3년 또는 29년에 설비 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2기 신규 LNG 건설이 추진되고 2기의 경우에는 다른 육지 지역 LNG와 다른 특성들을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 개통 규모가 작고 또 재생의 보급도 빠르고 탄소 중립이 선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 요건들을 별도로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발전 설비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GTST를 2대1 조합으로 해가지고 제주 개통의 유연성에 대응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차피 화력 설비를 줄여나가면서 결국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소 운전수가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사전에 부여하도록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재생이 늘어날수록 LNG 발전 설비 이용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LNG 발전 이용률 저하를 고려해서 LNG 발전 설비가 발전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발전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 그 멈춰 있는 시간에는 개통 안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조성기 성능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LNG 발전 설비 2기가 있는데요. 이 설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 운영 대응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수요의 변동이라든지 고장 또 기상 변동 상황도 고려해서 안정적인 개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5메가와트 정도의 운영 예비력이 필요한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비를 확충할 때 최대 전력 대응을 기준으로 설비를 확충하더라도 발전기가 충분히 확충되더라도 제주 지역의 어떤 발전기 어떤 걸 성능 수준이라든지 기상 변동 여건 또 예측 오차 등을 고려했을 때는 실시간 예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설비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전 설비 성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여건들에 의해서 저희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게 지금 아래쪽에 나온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이 LNG 300메가를 건설하지 말고 배스 300메가를 대신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신규 LNG 2기를 건설하는 경우하고 그 대신 2030년에 LNG를 짓지 않고 300메가를 대체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신규 LNG 2기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제 2030년 하계 피크 시점에 재생의 발전을 안 하는 시점에 약 18시를 넘어가는 시간에 약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시간대에도 충분히 LNG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수급 균형을 맞추면서 예비력 확보도 가능한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LNG 대신에 300메가와트의 배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계 피크 시점 재생의 발전이 많지 않을 때는 낮 시간대 충분히 충전을 못해서 18시 넘어가면서 저녁 시간대에 결국은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력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대체하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배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제약 설비이기 때문에 재생의 발전량이 충분히 나와야만 밤 시간에 그 충전된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재생의 발전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전력 공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실시간 운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LNG와 같은 상시 운영이 가능한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약 설비이기 때문에 1대1로 LNG 발전 설비와 1대1로 바로 대체하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통 안정성 확보 기여 측면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계통 고장 발생에 대응해서 개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 발전기를 머스트런 형태로 필수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력계통 규모 대비해서 발전 설비의 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력계통 규모 대비해서 대용량 발전 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같은 경우는 육지와 제주도의 수요를 비교해 보면 전력 수요는 육지의 100분의 1이지만 제주도에 있는 발전 설비의 규모는 최대 호기 기준으로 해보면 약 10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 수요는 작은데 발전 설비 하나 당연히 크기 때문에 한 대의 발전 설비가 고장났을 때 그런 데미지가 더 큽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통을 작다는 건 결국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동계 발전기를 통해서 머스트런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약 3대에서 7대 정도의 머스트런 발전기를 수요 수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30년에 저희가 머스트런 발전기 앞에서 아까 1페이지 말씀드린 바이오 중유 발전기 4대가 폐지한다는 전제를 한번 해보고 거기다가 신규 LNG 2기를 도입하는 경우하고 도입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한번 개통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개통 사고 모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30년에 바이오 중 4대가 폐지되는 걸 전제를 해서 신규 LNG 2기를 건설했을 때가 좌측편이 되겠는데 그 경우에는 전력계통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준 주파수인 59.1메가와트 이상으로 유지됨으로써 전력계통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바이오 중에 4대가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신규 LNG 2대도 건설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동기 발전기가 부족해서 결국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준 주파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기준 주파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하 차단 같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력계통을 유지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머스트런 발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동기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후 설비를 폐지를 고려한다는 전제를 만약 전제한다면은 개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신규 LNG를 포함한 일정 수준의 필수 운전 발전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LNG 2대가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기상 악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재생에는 기본적으로 공급 리스크가 있습니다. 재생에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 상황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간 발전량이 저하될 경우 상당한 공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 2023년 8월 하계 피크 시점 약 열흘간 풍력 발전기 이용률 10% 이하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풍력 발전기 발전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장기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 설비를 늘렸을 때는 결국은 이제 장기간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력 설비가 충분할 경우에는 전력 수급 대응이 유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측면에 재생을 확대하면서 화력 설비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장기간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 수명 30년에 도래한 노후락 설비가 7기가 있는데 현재 12차 정기본에서 이 설비에 대한 현재 전환 대체 등 다양한 방법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폐지를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얘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지 정책 방향 결정을 할 것이고 그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방향을 설정할 건데 어쨌든 아직은 기본적으로 아직 바이오 중립 자체도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폐지 전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경고 반영성 대응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노후락 설비가 폐지된 상황에서 만약 폐지된 걸 전제를 했을 때 출력 조절이 용이하고 연속 운전이 가능한 신규 LNG 설비를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스와 재생의 조합은 단기적인 수급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기상악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충전량 부족으로 야간 시간대에 공급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만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상당 기간 동안은 우리가 화력 설비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처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의 김정도 사무국장님께서 제주도 가스발전 신설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의 김정도 사무국장입니다. 작년부터 원래는 이제 제가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있었어가지고 2023년부터 관련한 대응을 해왔었고요. 관련한 내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작년에 좀 이제 진행을 해왔고, 특히 이제 바이오 중유부터 시작해서 가스발전소까지 이제 두루두루 좀 점검을 했었고요. 관련한 내용을 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발제는 그 자료 일단 나눠드린 자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가스발전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제 핵심으로 지금 지역에서 얘기가 되는 게 탄소 중립을 어쨌든 제주도가 2035년까지 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탄소 배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부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서 발전에서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 배출될 것으로 본 탄소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금 최대 110만 톤으로 알려져 있고요. 110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 52만 원 등등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2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직접 배출량이 한 432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거기 한 25% 만약에 연간 최대 배출량을 채우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대기오염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동서발전에서 오셨지만 중부발전에도 지금 150메가와트의 가스발전소 예정돼 있는데 지금 제주시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5종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초과될 거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동복리 같은 경우 동서발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광역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대기오염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대기질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롭게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가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운전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필수운전으로 화력발전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수운전을 먼저 돌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배분받는 형태로 해서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차단되는 출력 제어를 어쨌든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전소가 신설되게 된다면 두 기만큼의 어쨌든 두 기만큼의 필수 운전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폐지되는 발전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내연 발전기가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35년을 알고 있는 30년이 돼 있네요. 어쨌든 한 255메가와트 정도 2035년 정도쯤 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이 필수운전 발전기, 가스발전기가 두 개 늘어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싶고요. 지금 한국동서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신규 계획 발전량을 이제 30년을 이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연간 약 한 62만 6천 메가와트시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남제주 화력 복합 화력 발전소가 비슷한 규모의 발전소인데 24년 발전량이 70%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만약에 한국 중부 발전까지도 이 정도의 발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출력 제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개통 안정을 위해서 가스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과다한 부분들이 있다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2038년 제주도 최대 수요 예측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피크를 보게 되면 1643메가와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대비 지금 설비 예비율 같은 경우 34% 유지하게끔 높여놨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피크 찍을 때 16.2%에서 22.8% 24년 여름 기준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도 굉장히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로 굉장히 높여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예비율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로 좀 판단이 되고 당연히 300메가와트 가스발전소가 이 부분을 어쨌든 채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지금 예비율이 계속 갖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25년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피크 때 전력 수요량이 적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요 예측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연계선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360메가와트를 공급하다가 지금 제3의 연계선이 들어오면서 600메가와트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어쨌든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스발전은 300메가와트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후발전소 아까도 255메가와트가 한 2035년 정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여기에 지금 BESS 도입이 원래는 이제 11차 같은 경우에는 120메가와트 28년까지 도입이었다가 최근 뉴스에는 188메가와트를 28년까지 도입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 그리고 앞서 뭐 300메가와트의 배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뭐 대체가 가능하냐? 근데 저희가 300메가와트를 도입하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계획 플러스 300메가와트였던 거였는데요. 네, 어쨌든 그 부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린 수소 문제인데요. 그린 수소가 아니군요. 네. 그린 수소 문제인데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린 수소로 어쨌든 뭐 이제 가스 발전을 전소나 혼소나 전소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입 대비 효율이라든가 투입 대비 경제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030년까지 제주도가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양은 연간 12,521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전소 300메가와트에 이거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혼소 30%밖에 안 되는 양이고요. 아시다시피 혼소 시에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게 그러니까 적은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상황이고 수온소 15%일 때 탄소 감축 5%, 50%도 탄소 감축 최대 24%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12,521톤을 예정대로 생산한다 하고 거기서 혼소를 30%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탄소 감축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100% 전소가 가능하냐, 이거 경제적으로 제대로 분석이 돼 있냐는 부분인데요. 지금 연간 필요 수요량이 약 7만 5천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 제주도 다룹니다. 필요 해상 풍력이 2.7기가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가와트당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100메가와트당 6천억 원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7기가와트를 개발했을 때는 총 17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전의 시설 같은 경우 800메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저장 시설 등등이 다 필요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저 4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300메가와트 가스발전소의 수소 전소를 위해서 필요한 설비 예산만 2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장하시는 거에 따르면은 뭐 굉장히 큰 경제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9천억 원이 넘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뭐 3년 동안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인력만 21만 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과연 좀 제대로 된 내용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LNG 발전소를 돌렸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저하라든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가스 가격 상승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년간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가스발전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로벌 LNG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가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히 자초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고 손실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나 경제성 문제인데 한국동서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 100명에 불과하다. 100명이 어떤 부분들이냐?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순환 배치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미화나 경비 등 단순 노무직에 국한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가스발전소를 돌려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 삼양동과 서귀포시 안덕면에 가스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전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에 따라 굉장히 많은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스발전소 있다고 해서 아니면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 역시 전해지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앞서도 날씨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말 그대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 내리는 날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8월 중만 보더라도 굉장히 맑은 날이 많았고요. 그런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낮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크는 제주도는 6시부터 이제 9시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나 공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퇴근 이후에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결과적으로 피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당연히 피크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태양광이 있는 시간대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그것을 저녁 피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흐리면 어떠냐 얘기 나오지만 날씨 흐리고 비 내릴 때는 당연히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당연히 풍력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의 어쨌든 전기 공급이나 피크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데이터 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허가돼 가지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해상 풍력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한동평대 100MW, 105MW라든가 그다음 태양광 발전소 지금 착공과 준공되고 있는 한 400MW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당연히 데이터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188MW 28년까지 ESS 들어온다는 부분까지도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모델링이 되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다 합치게 된다면 정말 전력 피크에 대응할 수 없는가 가스발전소가 없어도 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관성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 돌리지 않을 때 동기조상기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동기조상기를 사실 도입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가스발전소를 만들지 않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쇄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은 관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터빈 같은 경우 개조해서 동기조상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기조상기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문제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어쨌든 스페인 대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스페인 대정전 사태 이후에 스페인 정부에서 나온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가스발전소를 양적으로 확대하거나 화력발전 더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ESX 확대하고 그리드 포밍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력망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에서 대정전을 겪어가지고 이런 방향을 정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 읽혀지고요. 그리고 제주의 역할인데요.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 가스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럼 그런 어쨌든 간에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럼 그런 방향성을 어디서 실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적지가 제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고 가장 많은 부하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발전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베스라든가 태양광을 더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리드 포밍을 접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기조상기나 특히 폐쇄되는 발전기의 터빈을 제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제주도를 일종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의 무대로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300메가와트 가스발전소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제주도가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기후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문명의 전초기지, 녹색 문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메가와트 가스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 전력망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제주도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이번 가스발전소라는 문제와 어쨌든 논란 속에서 이걸 잘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와 대안의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김동주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동주입니다. 여기서 이번 달부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 에너지 활동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도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5분의 지정 토론자 분이 계시고 주최 측에서는 이제 8분 정도의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보니 이제 그 지정된 그러니까 토론 자료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닌 분도 계신데 이 8분에 맞춰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 지정 토론자 이외의 토론자 분의 얘기도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발제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회를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이제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토론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제부터 토론을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자료집 나온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개통팀 연구원 분께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개통팀 임장혁입니다. 우선 발제 앞서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50년 탄소중립에서의 제주도의 중요성은 많이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20%이며 육지의 2배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전력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V2G 기술 시범 사업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의 난방의 전력화를 위해서 이제 히트펌프 설치 또한 이제 제주도에서 약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최근에 정책이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주도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탄소 중립 못한다면 과연 육지에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LNG 발전소 300메가와트가 신규로 건설되는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환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주도는 전력계통 규모 대비 대용량 발전 설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주도의 전력 수요가 제주도에서는 1기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150메가와트 LNG 발전소는 그러면 거기서 15% 정도의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 수준인 거죠. 거기다 300메가와트라면 30%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미 전력계통 규모 대비 발전 설비가 커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발전 설비가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0메가와트보다 더 작은 규모의 가스 터빈 발전소가 들어올 수도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굳이 150메가와트 규모의 큰 복합 발전 설비를 추가를 하면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300메가와트의 가스 발전 설비를 ESS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수요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요를 옮길 수 있었다면 충분히 ESS 기반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계통을 구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주도는 육지계통이 가야 하는 길을 미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에서 LNG 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결국 육지에서도 똑같이 LNG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유연성 자원이라는 이름 하에 탄소 중립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주도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먼저 제주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 ESS, 전기차 자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에서는 시범 사업을 넘어서 이미 이런 사업들이 상용화가 되고, 옥토퍼스 에너지,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시장 구조 자체가 비용 기반 시장으로 운영되면서 결국 화력발전소들의 연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와 ESS 그리고 수요자원 등의 자원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산정받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를 70% 하고 싶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전력시장 내에서 새로운 VPP 기업들과 신규 자원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실증 사업을 넘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전력시장 개편은 아직 그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LNG 발전소 사업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비셔스 사이클이 좀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LNG 발전소의 전면 재검토와 그리고 무탄소 유연성 자원의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신 임장혁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좀 빨리 당겨 주셨는데요. 그 김정도 사무국장님 그 발제 내용과 비슷하게 제주도라는 곳이 탄소 중립의 전초 기지로서 새로운 전력 시장의 시범 모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과연 제주라는 곳이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실험을 해왔는데 도민들은 과연 그거를 잘 알고 있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동의를 했는가. 그리고 실험이라는 게 항상 이제 성공과 실패를 예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에 또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실패의 케이스는 정전이니까. 그래서 실제 현재 현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는 또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LNG만 하는 게 아니고 BESS도 하고 또 제주에너지공사랑 한통평대 해상풍력도 하고 있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저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세 번째 토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셨는데 좀 분량이 긴 것 같아서 시간 맞춰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20년 전에 2006년 4월 1일 날 제주도에 광역 전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5.14 단전 조치 이후에 이 광역 전체가 정전된 거의 최초의 사례였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은 LNG 발전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성명서 초안을 저랑 석광훈 의원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LNG 도입의 역사는 뭐 90년대 후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06년에 발표를 했는데 또 20년 동안 이제 시대가 변했고 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좀 길게 준비해서 한 10분 정도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런 그런 일을 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빠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뭐 그나마 가스가 어떤 과도기적인 대안이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성장을 했고 더 놀라운 거는 과거에 재생에너지를 추진했던 분들도 놀라웠던 거는 이제 태양광이 풍력을 앞질러서 성장을 하고 그 옛날 그 기존의 반도체 성장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도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변화된 현실에 다시 이제 우리가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우리가 좀 목표와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조금 길어서 그냥 요약 3페이지에 이게 자료집에 3페이지 맞나요? 제가 거기에 그 요약 부분부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통 운영에서 지금 가스발전기하고 동기조산기를 같이 운영하는 거는 이게 형용모순이다. 이게 원래 동기조산기 지금 국제적으로 동기조산기를 새로 설치하는 곳들은 기존의 가스터빈이라든가 석탄 발전이 하던 역할을 그걸 이제 폐쇄를 하고 이 무탄소 무효전력과 무탄소 관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로 동기조산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 가스발전기 옆에다가 동기조산기를 설치한다는 게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스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명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수소 혼소를 한다라는 명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가스발전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뭔가 정치적인 명분이라든가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얻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소도 저도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소가 정말 그러니까 뭔가 현실화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소 거품은 이제 폐기를 좀 해야 되고 좀 어렵지만 완전히 다른 대안을 우리가 지금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모든 걸 어떤 공급 측의 공학적인 수단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가스 발전이든 수소든 뭐 배터리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그 임장혁 연구원께서 이제 잠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수요 측에서의 유연성을 아주 적극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미 이제 뭐 VPP를 넘어서 전기 사업자가 아예 뭐 변동형 요금제라든가 실시간 요금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요 측의 유연성을 끌어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개통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출력의 최소화, 재생에너지의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통합, 개통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도 자세한 건 좀 더 이제 각 주제별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김준환 처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이제 단위 발전기가 너무 크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많은 시간에 이제 큰 발전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개통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주파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존 대형 발전기의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단위 그 단말기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HVDC 제2 연계선이 너무 크다라는 게 또 문제고요. 이게 300메가와트인데 이것도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지금 100메가와트대 그 발전기들도 이제 줄여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제주도의 그런 작은 1기가와트짜리 이런 작은 그 계통에서는 50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발전기들로 앞으로 그게 뭐 가스든 뭐가 됐든 간에 훨씬 더 작은 발전기로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50메가와트짜리는 그 150메가와트 그 가스 발전기 자체가 개통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시정지를 때 그 개통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주파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걸로 줄였으면 좋겠다. 가스 발전을 하더라도 50메가와트 정도로, 예를 들면 가스 터빈 2개, 증기 터빈 1개 조합인데 그냥 가스 터빈 2개로 작은 걸로 50메가와트짜리 2개로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국제 가스 가격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용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가스 발전기 이용률도 지금 50%가 안 됩니다. 이미. 그래서 가스 발전은 이제 킬로와트 아워를 공급하는 이제 발전기의 역할보다는 개통의 유연성을 공급하는 그 우리가 역할로 봐야 되고, 이제 다른 기술이 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스를 쓴다면은 그 유연성에 더 많이 보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사례로 아일랜드 사례를 잠깐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표에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제주도 개통에 비해서 한 7배 큽니다. 인구는 10배 많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은 45% 정도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뭐 제주도보다 뭐 더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겪고 기술적으로 더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페이지 표에 이제 전력개통 규칙 개선 로드맵을 보면은 HVDC도 좀 늘어나고 그러지만 이제 동기조상기를 늘려서 이제 개통관성을 일부 보완을 하고, 그래서 계속 개통관성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적응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통관성도 23기가와트 S에서 이제 20기가와트 S로 줄이고, 주파수 변화율로 인한 뭐 재생에너지의 인버터의 뭐 보호 장치도 다 이제 다 개선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머스런 발전기도 지금 제주도 개통이 7배인데 지금 머스트럼 발전기 이제 올해부터 6기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이제 3기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일관되게 일단은 이 개통을 이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일단은 이 로드맵 자체가 지금 수립이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없다라는 게 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소 내부에는. 근데 이제 그걸 투명하게 그것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 보조 서비스도 역시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 개통관성도 보조 서비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조 서비스 시장이 이것도 명료하게 투명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 거래소가 약간 임의대로 조금 자의적으로 그다음 불투명하게 보조 서비스 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쭉 말씀하셨던 VPP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제대로 보상을 받으면서 이런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할 길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도 그래서 그냥 이런 뭐 새로운 장치, 뭐 동기조산기도 4대 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새로운 장치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개혁을 먼저 해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제가 지나는데 그 간단하게만 좀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수소 거품 제가 저기 자료로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수소 거품의 이게 발원지가 유럽인데 유럽이 지금 EU 2020 수소 전략에서 내놨던 계획이 뭐냐면은 2030년까지 수소용 전해주 40기가와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쭉 해보니까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 스스로 아주 대형 수소 개발 사업이 다 폐기가 되고 지금 작년까지 지금 누적된 전해주 건설 양이 308메가와트 1%가 안 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많이 알려진 뭐 아르셀로미탈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이 유럽의 제철소들이 수소 환원 제철에서 지난해 철수를 했고 수많은 수존의 업체들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접자, 그만하자. 이 제주도도 문제고 지금 전국의 광역단체들에 가면은 뭐 수소 팀장이 따로 있고 그 산하 단체들도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낭비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유연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시장 개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100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4만 2천 대고 아마 광역단체자 중에서는 그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이 전기차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ESS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충전기를 가정용 충전기가 출력을 7kW라고 치죠. 7kW고 이 전기차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부하 관리라든가 수요 반응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7kW 곱하기 42,000이면은 한 290메가와트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ESS나 뭐 지금 가스 발전 300메가와트에 거의 준하는 용량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100%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수요 반응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뭐냐면 이제 VTG 같은 사업을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유인만 제공을 한다면은 이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쟁 체제인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요금제가 자유로우면은 얼마든지 이런 요금제를 실현할 수 있고 그 영국 옥토퍼스 같은 데가 지금 26만 대 전기차 가지고 영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170만 대인데요. 그 중에서 26만 대를 이제 옥토퍼스 혼자서 이제 그 요금제 이 혁신 요금제로 확보를 해서 2.5기가와트 부하 기준으로 2.5기가와트의 그 수요 반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부터는 이제 V2G 요금제를 따로 가져와서 이거는 이제 실제 저녁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실제 개통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부하는 낮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로 보내고 또 저녁 시간에 그 피크에 대해서 이제 공급 측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V2G 요금제도 얼마든지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시장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정부도 그렇지만 제주도의 시민사회, 제주도 그 지방 정부도 전력시장을 개혁을 한다. 그래서 요금도 자유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탄소 중립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뭐 몇 가지 단말기, 그 뭐 가스터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단말기 위주의 생각을 넘어서 수요 측의 적극적인 유연성 개선을 위해서 시장 개혁과 요금 자유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CFI라는 건 사실은 그 일종의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석광원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시장 제도 개혁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사실상 그 독립된 계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제 독립되어 있지만 이제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주도가 사실 앞섰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제주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고 안 그래도 이제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통합시장으로 출마하실 분이 또 이제 뭐 광주 전남 전력공사를 설립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호남 지역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 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뭐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1년 본격화됐지만 또 중간에 멈춰서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발전공기업 통합 뭐 지시 검토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정부의 안이 나올 거긴 하지만 거의 20년 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세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 한국동서발전의 주재식 처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뭐 저 토론 자료가 공식화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LNG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주는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제 두 군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통은 작지만 남부와 중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동서발전이 이제 새로운 그 사업자로서 이제 제주에서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LNG 그다음 이제 뭐 BSS 그다음 이제 한통평대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서발전 주재식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전 사업자로서 저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 육지 쪽에서는 뭐 양수도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력 발전을 좀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가스 발전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나 신재생 쪽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력 개통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큰 흐름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발전 사업자로서 건설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발전소나 전력 개통은 첫 번째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섬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전력 개통이 캘리포니아나 그런 식으로 뭐 단일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 사례에서는 트립이나 대광역 정전 같은 게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크게 한번 대정전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조그맣게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전력 개통이 불안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제성하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자로 들어가서 기후부하고 그다음에 전력거래소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며 그다음에 이 개통이 중간에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주도의 안정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셨다시피 중간중간에 바이오매스도 정지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부분이 기후 쪽에는 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지만 그거에 대체돼 가지고 좀 더 안정성, 그다음에 동기조성기, 그다음에 경제성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150메가와트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들은 말씀은 뭐 아시다시피 가스복합 50메가와트 두 개에다가 스팀 터빈 하나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작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설비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잘 고려해 주셨다고 저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제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조금 더 경제성, 지속 가능한 데서 기여하다가 잘 그 안정이 된 다음에 정말로 저희가 그 제주도가 좀 싼 전기를 지속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지어진 다음에 안정이 되면은 좀 더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지거나 수소가 좀 더 좋아지면은 그 방향으로 좀 더 전환해 가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토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사업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는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 건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제 발전 쪽에 잘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또 그 전력 산업 정책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부지는 그 채석장 부지로 해서 그 버려지는 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가급적 그 저기 채석장이라고 하면 안 좋은 여건인데 거기에 돈도 좀 더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환평이 이제 제주도에서 잘 통과해 주셔가지고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 계획이 이제 진행이 돼서 그거에 되면 이제 공사하기 위한 공사 허가를 받고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할 땅 파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력 하나만 완벽하게 신재생이 바로 들어가서 정말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조금 그 미약한 부분을 불안정성이나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동서발전이 이제 다양한 사업을 제주에서 하고 계신데 화력발전 중심이어서 LNG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말고도 더 많은 어떤 토론과 논의 자리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정주현 VPP랩 부대표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앞서 그 임장혁 연구원님이라든지 석광욱 전문위원님께서 그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 대해 말씀하셨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자 이외에 새로운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에너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PP랩은 본사가 제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헤드쿼터 제주니까. 그래서 참고로 제가 도청 재직 시에 우리 VPP랩에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이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도가 투자한 펀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주에서 실험을 할 거면 그냥 이 테스트 베드로서 공간만 내줄 게 아니고 잘하는 기업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수익도 도민에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망하시면 안 되고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 내용과 함께 그 VPP랩 이제 마니아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제주도 전력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여기서 어떤 실증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도가 또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V2G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하지 않게 제가 잘 열심히 해서 회사를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VPP랩은 그 2021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소규모 전력 시장, 중개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력 거래소가 만든 시장을 대비해서 그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력 시장의 유연성을 스타트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되게 저희 입장에서 낭만적인 사례인 이제 옥토퍼스 에너지나 테슬라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보여준 그런 계통을 가지고 가격의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고자 야심차게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이런 토론회를 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에 가는 늘 하는 결론이 이제 한전의 독점 구조
어로 이제 빠지면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지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작년에 제주에서 실시간 전력 시장 이제 입찰 제도라는 게 생겼고 작년 그 24년에 죄송합니다 24년입니다 24년에 생겼고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내년에는 뭐 늦으면 내년에 육지로 이제 확대되게 이제 결정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코스트 베이스의 그 가격 결정 구조에서 이제 시장 중심의 가격 중심의 전력 시장으로 바뀌는 그 변화기에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력 그 제주에 있는 입찰 제도에서 저희가 이제 커머셜 VPP 기능을 서비스하면서 점유율은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유율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 회사가 되게 뭐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가진 데이터 상으로 그리고 VPP와 관련된 그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일종의 이제 마켓에서 기능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 오늘처럼 이제 해가 좋고 또 바람이 잘 부는 날들은 예전에는 이제 출력 제한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경제적 출력 감발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VPP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출력 감발, 그리고 시장 외의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출력 감발이라고 해서 일종의 출력 제한은 많이 줄었어요. 제주에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기능 VPP 사업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줄이고 뭐 발전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용량 요금으로 그거 조금 대체하면서 수익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쿠셔닝을 이제 거래소에서는 만들었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가스 발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조금 여기와 맞물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종의 이제 가격과 수요가 연동되는 전체적인 거버넌스로 가격 체계가 마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슈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가스 발전 재생에너지만 해도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무산되긴 했지만 현재 좌초 상태긴 했지만 추자 프로젝트가 이제 400메가입니다. 그리고 한동평대 곡 100메가고 그리고 태양광만 해도 접속되기 혹은 접속을 원하는 물량만 해도 400메가입니다. 아까 그 거래소 처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600메가 정도 그것만 해도 제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개통 유연성 차원에서 첨도에서 LNG가 들어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그 가격의 중심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한 LNG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구조를 커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상 조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22년도 때 S&P 상한제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50원까지 오르는 S&P를 이제 정부에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 사업자대로 불만이고 또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에 준하지 않는 가격 구조에서 한전이 적자를 보는 이 구조를 근데 들어오는 상황에서 LNG가 다시 들어온다면 현재 가격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올바른 거버넌스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입장이고요. 반드시 여기 뒷단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제주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300메가나 되는 LN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제 첨부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에 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이것이 과연 이 수요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석광훈 위원님과 저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용량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되게 어려운 것들은 아직도 용량 중심의 공급의 기준에 의한 전통적인 발전원의 산업 자체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물론 이제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이 운영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왕 가격 결정 구조로 가격 베이스로 시장을 바꾸기로 했고 앞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 사회가 가고 있으면
그래도 연료비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VPP 사업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자원들 외에 전기차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일종의 유연성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유도 체계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가 그 유연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ESS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굉장히 잦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300억 유로 투자해갖고 실제로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그 배터리를 통해서 유연성을 공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의 용량 중심보다는 조금 더 계속 저희도 지금 옥토퍼스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여기에 히트펌프까지 하나의 사업자들이 조금 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격 결정 구조가 이 유연성이라는 키워드가 확보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향후에 앞으로 그 육지로 확대될 입찰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준중앙 제도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당장 이번 달에 있을 그 차세대 전력망 관련된 여러 가지 배전망 연계 ESS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관점으로 그 정책을 좀 수립하고 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주현 부대표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주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하면 2009년부터인데 15년, 16년이 17년째지만 아직도 이제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자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그 전력 시장의 이제 그 독점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안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이제 시장의 이제 새로운 사업자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관성이 필요한 건 우리 머릿속이 아니라 전력 계통이다. 예.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일반인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제 기후부에서 참 어려운 자리에 거름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또 도청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쨌든 총괄은 기후부가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장에서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면서도 또 본인이 이제 실무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의 이민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그 여러 의견들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원래는 저희 뭐 전력산업정책과장님이 자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제가 그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점 다른 이제 토론자분들 그다음 좌장님 양해의 말씀 일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일단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후부를 비롯해서 정부는 이 제주의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또 도민분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로 속히 전환을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한다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력을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어쨌든 도민분들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탄소 중립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 제주 개통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아까 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주도는 지금 육지와 연계선으로 이어져는 있지만 송전량의 제약이 있고 또 그 연계선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개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본에서도 제주는 육지와 별도로 수요를 전망하고 설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특히 연계선 고장이나 아니면 아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요에서 발전 설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설비만 탈락을 해도 그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비 고장 등의 사태에도 대비해서 도민분들의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개통 운영이라든지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거래소의 김준환 처장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제 제주 소위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40년까지의 제주 수요를 전망하고 설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논의 중인 하나의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30년이 경과한 화력설비 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검토 단계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노후 설비들이 만약에 없다면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 신규 LNG 도입까지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저희는 지금 수급과 개통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주도청이 2035년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도내 전기차라던가 히트펌프 보급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만약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제주도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반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 LNG 무산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고 또 아까 뭐 여러 분들께서 뭐 ESS를 대안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재생에너지 도청이 제시한 것처럼 재생에너지 뭐 7기가 목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수급 측면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전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기후부도 그렇고 제주도청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게 계획대로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배스 자체에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 자체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제주에 이제 재생에너지랑 배스가 충분히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주의 기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아까 그 거래소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23년에 풍력 이용률이 10일 연속 일단 뭐 이용률 10% 이하 이렇게 낮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례이고 그런 것들이 뭐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전기는 단 한 번 아까 광역정전 말씀도 해주셨지만 364일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그거는 사실상 그냥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통 운영을 하거나 설비 보급 계획을 짤 때 그런 면에서 그 하루 단 5시간, 30분, 10분 이 정도의 정전도 없도록 대응을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그 수급 문제 말고도 뭐 관성이라던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여러 전문가분들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주 재생에너지로는 뭐 무효 전력이라던가 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제공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력발전소 숫자가 부족해지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거고 뭐 그리드 포밍이라던가 이런 신기술들이 논의를 되고 있는 건 뭐 제주에서 실제로 실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정도 크기의 대규모로 상용화가 검증돼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미래의 전망만을 가지고 이런 제주의 그 설비 그런 신기술이 그런 신기술들을 전제로 해서 설비 계획을 짜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무관님 토론 감사합니다. 역시 절제된 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일단 현재까지 5분의 지정 토론자 얘기를 들었고 시간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 이외에 다른 참가자분들께 충분히 질의 또는 이제 의견을 받고 마지막 2분의 발제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질의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인지 한번 좀 얘기해 보게. 예, 한 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조성빈 팀장님께
그 마이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이게 혹시 유튜브 되고 있... 아, 그래서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전력거래소 에너지기기 팀장 담당하고 있는 조성빈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제주 본부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있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육지와 제주의 에너지 전환의 디커플링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10차 때부터 제주 쪽에 별도의 수급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 배경 자체에는 결국 재생이란 부분이 있었고,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요지는 거기서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고 또 외부에 지금 오셨던 분들 많은 분들 제가 또 아는 분들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1번의 전제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GDP가 거의 4만 불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력 공급 자체가 중단이 없어야 되죠. 이게 1번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당연히 무탄소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죠? 이 방향 맞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할 건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에 지금 10년 남았죠? 9년이 정확하게 2035년 CFI 이게 현실성 있는가 이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번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실은 도도 고민해야 되고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어느 시간대도 8,760시간에 어느 1분이 이건 몇 초면은 실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제주 지역은 제가 보건대 기후 변동성 훨씬 더 심해요. 그런 거 가져다가 고민하다가 보면 실은 ESS가 만능이 아니라 ESS 실은 보시면 예를 들어 앞단에 지금 충분한 풍력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얘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면 뒤에 계속해서 풍력이 발전해요. 그러면 ESS가 필요 없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전원이든 간에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이 여름철에 우리가 굉장히 바람이 없죠. 다 아시겠지만 한 1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여할 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독립계통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대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실제로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에 어쨌든 간에 난막상이 몇 개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규모의 설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차피 백업 설비를 갖고 가야 된다. 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세부적인 검토도 했고 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다 맞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예를 들어 지금도 이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기후에 대한 위기거든요. 기후 때문에 개통 운영하는 데 위기. 이거에 대한 관리 방안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설비 측면에서 보면 일정 규모의 그걸 갖고 가지 않으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다. 이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주에서 활동할 때 가끔씩 거래소 제주본부 찾아가서 말씀을 물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에너지 특보님께서 전 전력거래소 제주 본부장님이셔가지고 제주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에너지 특보님께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전문가 출신으로 가셨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과의 이 그 에너지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제주도청에서도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된 토론자와 그 일반 참여자 간의 이제 토론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발제자 분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제주도의 이제 가스 공급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결정이 돼서 이명박 정권 때 폐지됐다가 다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부활이 돼서 2019년도에서야 17개 광역 시도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LNG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용도 이제 전체 가스 공급의 이제 한 10% 가구를 대체하고 있고 가스 발전소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애월항 인수기지 규모가 이 제주도 발전용이랑 민수용을 감안해서 설계가 됐는데 혹시 LNG 발전소를 추가하게 되면 그런 인수기지도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한 게 있고 물론 가스공사 측은 오늘 안 나왔지만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전력 공급이 해적 케이블, 도내 자체 발전소, 이제 재생에너지 그래서 352 이런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HVDC를 더 늘리면 안 되는가? 안 그래도 작년 4월 14일 제주도가 일시적 아리백을 달성했을 때 한전이 건설한 제3년 개선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왕이면 제주도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를 이제 출력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육지로 보내기 위한 설비로서 양방향 HVDC를 추가하면 안 될 것인지 좀 궁금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에너지공사 재직 시에 제일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발전회사 입장에서 발전기를 끄라는 건 우리 수익을 이제 뺏어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현재 출력 제한을 카톡 메시지로 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아예 출력 제어를 지시하는 물론 지금은 뭐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문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기관과 기관끼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실시간 이제 시장 제도로 바뀌면서 사실상 출력 제한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앞서 이제 토론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발전기를 끄는 현상은 아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도 발전기는 꺼지고 있다. 예, 그거를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도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계속 2023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의 이제 활동 방향, 결국 이제 투쟁 계획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이제 어떻게 잘 그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민주성을 강화하면서 할 것인지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김준환 차장님께서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애월 가스 인수 기지 용량이 충분한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근데 어쨌든 LNG 발전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요. 뭐 인수기지를 뭐 대폭 확대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HVD 신설 부분은 이제 이건 이제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는 HVDC 건설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비에 숙을 맞추겠다. 지산지소를 계속해서 2030 CFI 때부터 주장해 오셔서 HVDC 건설하는 건 제주도청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HVDC 하나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제한 통보 방식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아마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VPP 통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미 통보 방식의 제도화가 돼서 통보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앞으로 재생을 저희가 계속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출력 제한이 출력 제한 이런 말에 적절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발전기와 동일하게 그냥 기동 정지 출력 조절한다고 보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일상화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출력 조절량이 많은데 이게 지금 입찰제도로 통화해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뭐 실제로는 그 전인 입찰제도 전이나 후나 출력 조정량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줄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 조정 입찰제를 통해서 좀 더 최적화하면서 조금 저 정도 줄어든 양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생에 늘어나면 어쨌든 이제 재생의 발전량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통보 방식도 아마 앞으로 VPP 제도가 활성화되면 VPP 사업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보가 될 것 같고요. VPP를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이제 통보 방식은 어쨌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시장 공유칙을 기반으로 해서 통보 방식을 어쨌든 선진화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뭐 우리 전상과 사무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나 저희 거래소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주도가 선도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빠르게 재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가 안전하게 저희는 탄소 중립을 가자는 거지 뭐 가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비를 하나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생의 발전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준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스트런 개수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건데, 그 머스트런 발전량은 발전 설비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어쨌든 돌아야 됩니다. 발전 설비가 10대 있든 5대 있든 머스트런 개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비가 낼 수 있는 발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재생의 발전량이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수요 자원의 역할의 확대를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뭐 또 전력시장 개편하는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갈 겁니다. 전력부에서 그렇게 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끝으로 동기상의 겸용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고요. LNG 발전 설비를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 이 설비를 동기상계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지. 저희가 뭐 이렇게 겸용하게 반드시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LNG 발전 설비가 발전소 역할이 좀 줄어드니까 남는 시간에 동기상계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설비가 동기상계 운영하게 되면 또 재생의 출력적으로 줄여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도 사무국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회라도 투쟁 계획을 얘기하는 좌장은 없었는데 처음이라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 어쨌든 몇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오 중유 발전소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10차에도 없었고 9차에도 없었고 11차에도 없었고, 사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없던 내용이 그냥 화박화박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도 사실 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갑자기 또 이번에 뭐 가스발전소 관련해서 대응 토론회였는데 여기 갑자기 그 내용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바이오 중이 좋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없는 내용들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막 들어왔다가 빠지거나 뭐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계획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단발적으로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약간 즉흥적으로, 아니면 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정권에 의해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오늘 같은 토론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5년, 한 10년 전쯤에 토론회를 했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웬만하면은 민간과 거버넌스를 잘 맺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정말 답답한 게, 이런 대화의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상대방이 하고 있는 생각도 좀 듣고, 거기서 좀 필요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또 좀 받아들여서 내용도 좀 변경하고 싶고 이런데, 기회가 없습니다. 연락드려가지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오지 말라는 통보가 많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기업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문서를 보내고 뭐 대통령실을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99%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 등을 계기로 좀 거버넌스를 잘했으면 좋겠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하다 보면 결국 합의점이 도출이 되는 거고,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하는 거지, 뭐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동서 발전은 저희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창기에 곧잘부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당시 재직할 때 그거 좀 대응하면서 사실 이 사업 안 된다, 막았다라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채석장 부지로 뭐 가셨다고 하지만 사실 채석장 부지도 원래는 복원을 전제로 해야죠. 원래 환경영향평가할 때도 채석장 같은 경우에 사업허가 낼 때는 당연히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제 채석이 끝난 이후에.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아니 채석장 복원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채석장을 이제 했던 개발 사업자는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원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채석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약간 개발을 좀 이상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해서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이제 그 선진적인 사례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제주도 마찬가지로 동서발전도 그런 자료를 냈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개발 사업이 어쨌든 약간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채석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그래도 좀 진전된 내용은 300메가와트도 좀 많다. 그리고 150메가와트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작은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얘기는 약간 합의점 내지는 아무튼 좀 내용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까지는 300메가와트 그냥 다 될 걸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세우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00메가와트도 좀 어쨌든 간에 너무 좀 과도하니 좀 적절히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내용들은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진전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항상 이런 토론회에 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우리의 전기 사용은 계속 늘기만 하는가 입니다. 사실 이게 보수 정권이 하죠.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기 사용의 그 어떤 효율화, 흔히 말해서 이제 절약이었거든요. 굉장히 거의 그때는 정권 차원의 거의 드라이브를 걸 정도로 절약 굉장히 강조했었고 당시 시민사회에도 그 전기 절약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크를 높이지 않고 조금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순간부터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최적지인 게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 소비는 건물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흔히 말해서 상업 건물,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감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기 사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어나거든요. 제주도의 제일 큰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드림타워라든가 아니면 가장 큰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이제 신화월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전기를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고 있거든요. 사용이.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전기 효율화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뭐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뭔가 어떤 시설물들의 뭐 사용을 좀 제한한다거나 등등 해서 전기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 특히 이런 곳들을 운영하는 데가 관광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제주도는 사실 전기 피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지역인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잘 얘기가 안 되면서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할 것이고 피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대응해서 어쨌든 간에 대규모 가스 설비가 뭐 대규모든 대규모가 아니든 간에 가스 설비는 계속적으로 추가돼야 된다. 이런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도 좀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꼭 피크는 항상 높아져야만 하는가. 사실 2024년 피크 대비 2025년 피크는 준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적인 측면이나 날씨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늘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런 절약 부분, 특히 효율화 부분 이런 것들 또 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제주도만큼이라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주도 사례가 대한민국의 물론 지금 뭐 전남이 더 앞서간다는 좌장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뭐 공간적으로 보나 그리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보나 그리고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나 제주도가 가장 그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력거래소가 됐든 기후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말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딘가가 바뀌어야 이게 어딘가에 사례가 있어야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맨날 어디 스페인 사례, 어디 호주 사례, 뭐 어디 스코틀랜드 사례 뭐 이런 얘기만 해봐야 사실 뭐 국내에 어떤 동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만큼이라도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네, 그런 이해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전력거래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진 않고요.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저의 패기 때문에 그냥 펜은 함부로 까는 게 아니라고 좀 들어가지고요. 말씀은 좀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안 드리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항상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계속 우리 김정도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 김정도 국장님께서 북촌리 그 채석장 부지에 홀로 가서 싸우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남은 시간 동안 앞서 이제 김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자리를 계기로 그 전문가, 기업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서발전에서도 갈등관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도 들은 적이 있어서 나름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변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는 우리 후쿠시마 핵발전소 포괄 사고 15주기였고, 근데 아직도 수습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 가격도 상당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급은 상당히 취약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이제 외화를 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또 에너지 스타트업 간의 기술을 결합해서 에너지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반 중동의 석유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준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높을 때만 관심 갖지 말고 기름값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탈탄소 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들어서 100% 이해하실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이고 이 자료를 일반 도민들이 읽으면 사실 모릅니다. 이제 영어 약자도 있고 그 에너지 분야 특유의 전문성, 복잡성도 있죠. 전기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가스도 알고 기름도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도민들,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건 정보 공개와 더해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하는 선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사실은 제도화된다면 굳이 이제 이런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에너지 시민연대는 2000년도에 전국의 200여 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가 결합해서 에너지 절약과 지역 에너지 정책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8월 22일 에너지 날 불끄기 소등 행사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여서 올해는 23회째 할 예정인데 지금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게 화력발전소를 줄이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사이에 그 틈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결국은 총 에너지 수요량 감축 없이는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이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지정된 토론과 이제 그 일반 참석자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동주 박사님 그리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주 2035년 탄소중립 실현 가스발전의 역할 점검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